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퍼뜨린 혐의로 방송인 정준영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중에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피해자 측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입니다. 미국의 대북 관련 독자 제재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여기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차량 메르세데스 벤츠를 중개한 곳이 포함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948년 여주 순천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한 민간 희생자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71년 만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여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유람선이 침몰해서 타고 있던 80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50명 정원에 200명을 태웠고 구명조끼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불법 영상물을 찍어 퍼뜨린 혐의를 받는 방송인 정준영 씨가 구속됐습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입니다. 네, 영장을 발부하면서 특히 법원은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에 클럽 버닝썬 직원도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정준영 씨가 포승줄을 맨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앞서 정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 검사에서는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바꾸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법원이 불법 영상물을 찍어 퍼뜨린 혐의를 받는 정 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연예인 중 처음으로 구속된 연예인이 됐습니다. 정 씨가 구속되면서 불법 영상물 관련한 경찰의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버닝썬 내 폭행 사건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버닝썬 장모 이사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포항 지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대로 거셉니다.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시민이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기술적 결함이 지적됐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유발 지진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땅속에 단층대가 있는지도 모른 채 바로 그 위에 구멍을 뚫고 물을 집어넣었습니다. 단층 지도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두열 기자입니다. 지금 줄을 이어서 지금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은 조금 오래 좀 지체를 하셔야 돼요. 포항 범시민대책본부의 전화는 하루 종일 통화 중이었습니다. 답답한 시민들은 직접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뒷방의 벽에는 완전히 벽이 넘어져 버렸어요. 보상받을 수 있느냐고 이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발표가 나자 나도 소송하겠다는 사람이 급증했습니다. 소송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해 마비됐습니다. 기존 소송 참여자가 1,300명가량이었는데 어제 하루에만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업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앙 근처에 위치한 이 공장에선 지진 때문에 철판 절단기가 멈췄는데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서진 사무실도 지진이 났을 때 그대로입니다.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당시 기업들은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냥 지열발전이 원인이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하자. 소송이라든지 뭐 대책을 세워가지고.
포항시는 현행법으론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우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흥해 지역에 재건 수준의 재생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JTBC 윤주열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산업은행은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며 금융지원 불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해당 업체 대표는 보고서가 나온 지 2달 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결국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 차원의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2011년 4월 작성된 산업은행 내부 보고서입니다. 강만수 당시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열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가능성을 검토한 겁니다. 선진국보다 시추 기술이 부족하고 국내 지열 자원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당시 보고서엔 모니터링 기술이 미흡하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지열 발전은 유발 지진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밀한 모니터링 기술이 요구됩니다. 결국 산업은행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 포항 지열발전업체 넥스지오 대표가 참석합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넥스지오 대표는 안정적인 금융 조달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박재환 기재부 장관은 자원개발에 관한 면책 규정 등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볼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 확보는 전쟁이다. 정부도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대북 제재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전용 차량이죠. 메르세데스 벤츠를 중개한 중국 해운회사가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협상 중단 위협에 제재 강화로 맞서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효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와 베이징, 평양에서 탔던 번호판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여러 대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각 주엔 벤츠 운송에 랴오닝 단싱이란 중국 해운업체가 관여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시각 21일 랴오닝 단싱을 하노이 회담은 물론 올 들어 첫 제재 대상에 지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주재 북한 조달 담당 관리들이 정권을 위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인 수법을 썼다고 했습니다. 랴오닝 단싱의 웨이보 홈페이지엔 2015년 평양 국제상품 박람회 참여를 안내하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의 불법 무역을 돕는 해운사들은 스스로를 큰 위험에 노출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한적에 대한 해상주의보에 동서해와 부산과 여수, 광양항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최선희 부상이 협상 중단을 위협한 이후 미 의회가 대북 제재를 엄정 집행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전용 차량을 타겟으로 했다는 점에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북미 양국이 서로 자제하면서 대화를 재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나왔던 이병모 씨,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었는데 재판에 나와서는 차명 재산이 누구 것인지 모른다,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구속이 됐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에 이 전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에 복직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이병모 씨는 지난해 다스 자회사에서 돈을 빼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실소유주인 회사에 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명박 일가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풀려난 뒤 바로 청계재단 사무국장직에 복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그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앞서 내놨던 불리한 진술을 일부 뒤집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선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동산 등이 차명 재산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제 법정에선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 겁니다.
공익재단인 청계재단에 유죄가 확정된 이 씨가 복직한 걸 놓고도 말이 나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전두환 씨가 광주로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그 모습 보셨을 겁니다.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공매에 넘겨졌던 전두환 씨의 자택이요. 5번 유찰이 됐었는데 마지막 공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또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 씨 측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공매에 나온 전두환 씨 자택은 서울 연희동의 토지 4필지와 건물 2채입니다. 전 씨가 살고 있는 땅과 집은 전 씨 며느리 소유고 나머지 땅은 부인 이순자 씨와 전직 비서명입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매에 넘긴 뒤 석 달 동안 5차례 유찰됐습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강제 집행이 어려운 데다 전 씨 측이 각종 소송까지 걸어놓은 탓에 투자자들이 쉽사리 나서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마지막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낙찰가는 51억 3,700만 원으로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매가 한 차례 유찰될 때마다 10%씩 최저 입찰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공매에 혼자 참여했고 보증금 5억여 원도 다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3년 별채가 경매에 붙여졌을 때는 전 씨 처남인 이창석 씨가 낙찰받아 전 씨 며느리에게 넘겼습니다. 오는 25일 매각 결정이 나고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이 돈은 추징금으로 환수됩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중 1,030억 원을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연희동 집을 넘기더라도 980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라크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최소 8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50명이 타야 하는 배에 200여 명이 탔습니다. 구명조끼 등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여성들과 또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물에 빠진 승객들이 강에서 나오려 헤엄칩니다. 구조선들이 이들을 구하려 하지만 물살이 거세 쉽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이라크 북부 모술 부근 티그리스 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80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아직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일은 페르시아력의 새 첫날인 노르즈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자 정원 50명인 배에 200명이 탔습니다. 배에는 구명조끼나 구명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 지역이 현재 우기여서 수심이 깊었고 물살도 빨랐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사망자 가운데 여성이 52명, 어린이가 19명으로 이들이 수영을 못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유람선 운영회사 직원 9명을 체포하고 이 유원지 소유주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 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3명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논의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위는 다음 달 9일까지 5.18 망언 논란 등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추천위원들의 사태로 활동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 18일 춘천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 오발 사고가 정비 요원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케이블 분리와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는데 자칫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뻔한 사고의 원인이 단순 실수로 드러나면서 전형적인 기강 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19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현재까지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창선 부장은 김 위원장의 대외 방문 의전 책임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제3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다음 주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요. 신한금융그룹이 진출을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그간 논의를 해왔던 토스 측과의 이견이 있어서 제3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내려가게 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가 되고 이르면 상반기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주식 매매에 나설지 아니면 일회성 인하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많은 효과는 없을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가 오늘 하루 정지가 됩니다. 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말이 돌면서입니다. 조회 공시를 요구한 한국거래소에 아시아나항공이 답변을 해서 확인이 되면 거래 정지는 오늘 중에라도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래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모 영화 감독이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스페인에서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습니다. 아들의 법정 구속에도 유 이사장이 큰 문제 없이 공영교육방송 수장 자리에 올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친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의 현직 교통경찰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어제 새벽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귀가하다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과 충남 당진을 오가는 고속도로의 신형터널 안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승용차에 불이 붙어 일대 교통이 1시간가량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에 있는 가야 유적 7곳을 묶은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는 7월에 심의를 거쳐서 등재 신청 대상으로 확정을 할지 결정이 됩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이 됩니다. 생활자금, 주택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1964년에 개장한 한화 이글스의 현 구장,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야구장으로 꼽혀왔는데요. 새 홈구장 입지가 정해졌습니다. 대전 한밭 종합운동장입니다. 2025년 22,000석 규모로 새 구장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국회 대정부 질문 이어집니다. 오늘 나흘째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분야는 교육, 사회, 문화인데요. 유치원 문제, 또 미세먼지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는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증인으로 소환이 돼 있는데요. 앞서 건강을 이유로 들어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부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여러 가지로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닝썬 사태, 가수 승리의 전 소속사죠. 탈세 의혹까지 나오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현석 씨 동생인 양민석 대표의 재선임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재선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어제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더니 오늘 아침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더 낮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4도, 경기도 수원이 영하 3도까지 떨어졌고요. 또 충남 서산과 강원도 인제 영하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전 중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3, 4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전과 전주, 광주가 10도, 대구는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도 해조와 개성이 8도로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오늘 낮 동안 모두 해제되겠지만 주말 동안 꽃샘추위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도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수면 마취에 사용하는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투약 장소로 지목된 성형외과를 어제 경찰이 찾았는데 병원 측이 자료를 협조하지 않으면서 결국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다시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경찰 차량이 별 소득 없이 돌아갑니다. 병원 내부에는 바깥 상황을 확인하는 몇 사람만 눈에 띕니다. 어제 오후 경찰은 강남구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한 성형외과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살펴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류 제출 여부를 놓고 경찰과 병원 측의 대치는 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결국 최소 인원만 병원 내부에 남기고 어젯밤 철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압수수색이 아닌 만큼 강제로 서류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다시 점검을 시작해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이렇게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부진 사장은 불법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치료를 몇 번 받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어제는 마침 호텔 신라 주주총회 날이었는데요. 이 사장이 모습은 드러냈지만 취재진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호텔 신라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온 이부진 사장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 사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떠난 뒤에야 호텔 신라를 통해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사장이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한 달에 2번 이상 불법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으로 분류되는 수면 마취제입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2016년 해당 성형외과에 몇 번 간 건 맞지만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왼쪽 다리에 화상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이른바 안검하수 수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장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호텔 신라 관계자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뒤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이 사건 한 달 전부터 인천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해왔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약 6시간 만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오피스텔입니다. 중국 동포 박모 씨 등 3명은 이곳에서 올해 1월 초부터 함께 살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캐리어 3개인가 4개인가 끌고서 와갖고 당일 입주로 바로 입주하신 거고요. 4개월 계약 조건으로. 이들은 지난달 16일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피의자 김모 씨가 올린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김 씨는 개인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원을 뽑는다며 불법 체류자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후 김 씨와 공범들은 3번 만나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인 지난달 25일 오후 6시 10분쯤 이들은 사건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여행 가방을 챙기고 곧바로 중국 칭다오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한 뒤 오후 11시 51분쯤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김 씨는 이희진 씨 부모 집에서 훔친 5억 원 중 일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긴 걸로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아들이 맡긴 돈이라며 2억 5천만 원을 경찰에 반납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부산에서 맹독성 살충제를 바른 고기를 먹여 유기견 등을 죽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마리가 희생됐는데 농작물 피해에 화가 난 주민이 남을 시켜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개발 사업이 한창인 부산 강서구 하천변입니다. 이사를 간 주민들이 버리고 간 반려견으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최근 누군가 이 개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잠복 안 쓴 날도 한 마리 더 가져가고 2-3마리를 가져갔어요. 이곳에선 지난 설 연휴 때 진돗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근에서 8곳이 이렇게 키우던 개를 도둑맞았습니다. CCTV에 잡힌 범행 장면입니다. 두 남성이 비닐하우스 옆에 차를 세웁니다. 잠시 후 트렁크에 개를 싣고 달아납니다.
개는 맹독성 살충제가 발라진 고기를 먹고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62살 김모 씨 일당은 이런 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유기견과 반려견 30마리를 죽였습니다. 개 사체는 독사를 시킨 50살 정모 씨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이들은 일당으로 15만 원씩 정 씨에게 받아 챙겼습니다. 유기견들이 비닐하우스 농작물을 망친 것에 대한 정 씨의 보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기견 잡다가 잡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소유자 있는 개를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정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인데 면적이 작은 집이 큰 집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조망권 등을 감안했다는 것인데 갑자기 평가 기준이 바뀐 데 대해선 뚜렷한 설명이 없습니다. 송재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 A씨는 최근 공개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층에 있는 더 넓은 집보다 공시가격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아파트의 상가동 21층 59제곱미터 공시가격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72제곱미터보다 1,300만 원 높습니다. 공시가격을 정한 한국감정원은 59제곱미터 집안에서 한강이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은 물론 전문가들도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지적합니다. 똑같은 평수 몰라도 30평보다 더 비싼 건 좀 안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부동산학 이론과 감정평가 이론 모든 계량 모형에서 발견되는 이 현상은 면적이 제일 가격 영향 요인 중에 큰 것이고 최근 이 아파트 시세나 실거래가를 봐도 72제곱미터가 59제곱미터보다 5천만 원 이상 비쌉니다. 주민들은 평가 기준이 올해 갑자기 바뀐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진 줄곧 59제곱미터 공시가가 더 낮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가격 역전은 한강이 덜 보이는 동에서도 나타나 조망권 자체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같은 30층인데 소형의 공시가격이 중대형보다 높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6억 8,500만 원입니다. 반면 125제곱미터는 6억 8,100만 원입니다. 면적이 더 넓지만 400만 원이 낮은 겁니다. 하지만 시세는 넓은 평수가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산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매주 가격 동향 조사로 시세를 파악합니다. 여기에 조사 담당자들이 층과 구조, 조망, 소음 등을 파악해 가격 산정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어떤 변수가 얼마만큼 가중치로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시가격을 심의하는 위원 명단이나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기준이 모두 공개되면 다툼이 늘어나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사 과정과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바로 질문 들어가 보죠. 네. 일단 지난주에 공시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아파트 또 같은 층이라면 당연히 이제 넓은 집, 면적이 넓은 집이 당연히 공시가도 높아야 되고 시세도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반대의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이제 앞서 기자 리포트도 봤지만 네. 우리 생각에는 아파트에 이제 공시 가격을 매긴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아파트에서 네. 같은 층은
이제 똑같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서초구에 있는 한 이제 A 아파트인데요. 예, A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층입니다. 네. 같은 8층의 한 20평형대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예. 같은 옆집보다 이 두 집이 한 3천만 원짜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한 집은 3,200만 원이 더 높고 낮고. 그러니까 이 이웃들은 이게 무슨 차이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네. 더 많이 지금 지적을 받았던 게 뭐 용산구에서도 나왔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 나왔는데 30평형 아파트가 있고 40평형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뭐 아무리 40평형 예. 아파트가 뭐 층수가 좀 예. 저층이고 조망권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40평이 기본적으로 높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구평형 기준으로. 예, 역전 현상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용산구에 있는 이 A 아파트, 여기 B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0평형이 30평형보다 네. 400만 원이 더 낮게 공시 가격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실은 우리가 아파트 할 때 이제 네. 로얄층이라는 게 있고요, 예. 조망권이라는 게 있고 해서 네.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뭐 더 비싼 건 맞아요. 수억 원이 더 나갈 수도 예. 있기는 한데 공시 가격을 책정할 때 있어서 그래도 이 평형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 네. 통념이거든요. 즉 30평, 20평보다는 30평이 더 비싸게 나와야 되고 예. 같은 아파트에서 30평보다는 40평형이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깨진 사례들이 나오니까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만과 이제 민원들이 네.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일부겠지만 뭐 그래도 동 위치에 따라서 조망권이라든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뷰 네. 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세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민한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런 다른 가격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좀 납득이 될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측정하고 발표하는 곳이 이제 한국감정원이라는 네. 이제 곳인데요. 한국감정원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항의와 뭐 기자들 취재가 이어지니까 네. 자체적인 이제 모델에 따라서 네. 굉장히 정량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원의 직원의 네. 개인 소견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조망권 몇 프로, 평형 몇 프로, 지역 몇 프로, 시세 반영 몇 프로를 해서 네. 나온 모델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네. 지금 이 툴을 이 측정 도구를 공개는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그렇게 공정하다면 한번 밝혀봐라 어떤 근거로 네. 이런 차이가 났는지를 이제 예. 강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조사된 이 한국감정원의 이 사례를 조금 보면 예. 약간은 좀 의문이 가는 대목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 감정원 직원이 한 550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550분 정도가 되시는데 이분들이 1월부터 한 석 달 동안에 이번 공동주택이 1,300만 가구니까 이거를 이제 다 하신 거거든요. 네. 측정을. 그러니까 한 직원당 아주 기계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180가구로 이제 착착착착 매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조금 과한 거 아닐까. 예. 그러니까 더 적확한 공시 가격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또 하나, 지금 이 기간이 공시 가격만 한 것이 아파트 공동주택만 한 게 아니거든요. 표준 단독주택도 했었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대로 산정 못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토교통부나 이 감정원에서 이제 이게 자칫 이대로 두면 불만이 점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하나의 뭐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측정하게 됐는지 적어도 뭐 산수식이라든가 그 툴에 대해서는 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80가구 뭐 적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그 어떤 툴을 사용할 수도 그렇죠. 있고 공식적인. 뭐 알고리즘화된 뭐 맞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돌릴 수도 있으나 어쨌든 간에 개별적인 사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180가구 하루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또 단기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공시가격 평가가. 또 단독주택도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걸 좀 기간을 좀 늘려서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한국감정원 직원 수를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평가 그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그리고 이 변동률이 적은 지역은 조금 오래된 것이라도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변동폭이 많았던 곳을 위주로 직전에 좀 많이 살펴보는 이런 시스템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하튼간에 이 소비자분들 그리고 집주인분들은 불만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는 의견 제출 기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최종 확정되는 게 4월 30일 날 발표 전까지 네. 이제 뭐 알림이 사이트란다 이런 데 가서 자기 집의 공시 가격 이번에 발표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로 부적절하다. 우리 뭐 밑에 층과 위에 층과 비교해 봤더니 내가 터무니없다라고 할 때는 이제 한국감정원이라든가 아니면 각 곳에 있는 뭐 시군구 구청 민원실에다가 의견 제출을 일단 합니다. 그럼 이제 싹 쌓이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4월 말에 발표를 하게 되면 4월 말 발표 직후 30일 내에 한 달 내에 본격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의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게 적절한가 아닌가를 해서 뭐 공시 가격을 낮춰주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더 높이기도 하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월 26일 날 이제 확정 재공시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불만이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의견 제출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발표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의 신청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의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뭐 다른 질문 하나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이 정도로 하고 미 연준이 금리를 올해는 일단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내년에는 뭐 한 차례 또 하겠다는 그런 뜻도 밝혔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짧게 설명해 드리면요. 금리를 올린다는 게 실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해 못 올린다라는 건 미국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거고 향후 전망도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특히 우리도요. 그럼 미국이 금리 안 올린다. 뭐 유동성 파티가 이어지겠구나라고 해서 좀 조아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그야말로 단기적인 것이고 이번에 금리 동결 나아가서 유동성을 더 공급한다라는 것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입니다. 한국 경제에도 오히려 이게 적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인 경기 둔화 사이클로 접어들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제 대비를 좀 해서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도 이제는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는 이어서 경제 분야였죠. 야당은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무능하다라고 질타했고요.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악화된 경제 지표를 보이며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는 늘었고 경제는 견실한 흐름이라고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는 통계하고 대통령이 보는 통계가 틀립니까? 같은 통계청 통계인데? 잠깐만요. 그러시고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또 일본이 저는 부러운데 안 부러우세요? 일본 경제? 미국 경제는 안 부러우세요? 잠깐만요. 일본 같은 선진국도 노동 통계의 조작이 뒤늦게 들통나가지고 난립니다. 이낙연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과하면서도 그 점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의 비판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잘한 일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신용등급 얘기를 하고 외환 보유고를 얘기를 했습니다. 전 정부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이에요. 현 정부의 취재인 것처럼 포장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면요. 이전 정부에서부터 누적돼 왔던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죄다 부정하고 온통 니들 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소의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은 경제정책에 대한 주도적 의사결정권이 있습니까? 갖고 정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부여한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의사결정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당시 군사재판으로 사형을 당했던 민간인 희생자들, 이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71년 만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당시 내란 혐의로 체포가 돼서 곧바로 사형이 됐습니다. 수사 기록도 심지어 판결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1948년 일어난 여순 사건은 당시 국방경비대 14연대가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군은 이들을 반란군이라며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도 학살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기관사였던 장모 씨는 순천역으로 출근하다가 동료들과 체포돼 끌려갔습니다. 반란군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체포 22일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아 총살됐습니다. 수사 기록도 판결문도 없이 사형 판결 집행서만 남았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장 씨를 비롯해 희생자 3명의 유족들이 법원에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 씨 등의 체포 연행 사형 과정이 위법해 보이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도 확실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군경이 민간인을 심사 없이 무차별적으로 체포 감금했다며 이들의 연행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대법관들은 군경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 판결 등을 통해 증명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사형 판결로 사망했는지 확실치 않다는 반대 의견도 냈습니다. 다시 열리는 재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10년 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민간인 처형에 대해서 국가의 학살이라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보들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이승만 대통령은 여수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내리고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남녀, 아동이라도 일일이 조사해 불순분자를 제거하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경고가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다는 게 진실화해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2009년 위원회가 확인한 순천의 희생자만 439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949년 11월 12일 전라남도가 발표한 자료는 11,131명입니다. 전남 지역 전체와 전북 남부 지역, 경남 서부 지역.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별법안은 모두 5개입니다. 관련 단체들은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위원회에 충분히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여수 순천 사건도 그렇고요. 또 하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게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죠. 이 5.18과 관련해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온 지만원 씨를 이명박 정부가 지원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5.18 당시 특전사 보안대장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지만원은 MB 정권 때 받은 북한 자료, 통일부, 보안사, 국정원의 기밀 자료, 수사 기록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공해서 5.18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만원 씨는 5.18 유네스코 등재 반대 운동을 하고 홈페이지를 새로 꾸미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박 의원은 5.18 왜곡에 거액이 투입됐다는 증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만원 씨가 모 단체를 조직하고 전 중앙정보부 제주지부 부지부장 등과 함께 활동하면서 초기에 3억 4천만 원. 5.18 당시 군 내부에 있었던 인물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만큼 진상규명위가 출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이와 함께 JTBC가 공개한 5.18 당시 기관총 사망자 문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요구가 나왔습니다. JTBC는 5.18 직후 작성된 국방부의 검시 보고서를 통해 기관총 총격으로 시민 47명이 사망했음을 폭로했다. 정부와 국회는 5.18 진상규명 특위를 긴급히 구성하고 JTBC 유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특기생 합격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 저희가 집중 보도를 해드린 이후에 특별감사에 나섰던 교육부가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2일 취재진이 확보한 연대 수시 합격자 명단입니다. 고교 아이스하키 선수 9명의 이름과 함께 출신 고등학교가 적혀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기 5일 전입니다. 그런데 9명 모두 최종 합격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입시 전형에 참가한 평가위원은 모두 3명. 평가위원 A 교수는 경기 실적이 다른 학생 9명에게 만점을 줬고 이 중 8명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가위원 B 교수는 평가 마지막 날 학교 시스템에 접속해서 1분 만에 학생 6명의 점수를 올려줬고 이들 역시 모두 합격했습니다. 10분짜리 동영상도 평가 대상이었는데 B 교수는 1인당 평균 30초 만에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거기 126명을 70분 만에 심사했다라는 건데 이미 정해져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 부실하게 했거나 이거는 저희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평가위원 C 교수는 한 학생의 1단계 서류 점수를 5번 고쳤습니다. 42점에서 62점까지 오른 해당 학생은 결국 합격했습니다. 해당 평가위원 3명을 구성한 사람은 연대 체육위원장인 이모 교수, 교육부는 이 교수와 평가위원 3명, 전현직 운동부 감독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품 수수 관련 정황에 대해 계좌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복원을 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이제 내일 공개가 되는데요. 이 복원을 두고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원형과 다르고 일관성도 없이 복원이 됐다는 겁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25억 원을 들여 20년간 보수 복원 작업을 해온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국보 제11호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고 현존하는 가장 큰 석탑입니다. 겉보기엔 원형을 그대로 따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안쪽 사정은 다릅니다. 탑의 몸체에 해당하는 적심이 2층까진 반듯하게 가공한 돌로 3층 이상부턴 해체 당시에 나왔던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돌들로 채워졌습니다. 탑의 몸체 위아래가 다른 형태로 일관성 없이 복원됐습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도 원래의 구조와 형식으로 유지돼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가 뒤늦게 설계 방식을 바꾼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설계가 생략되고 돌 사이를 메워준 충전재의 성능과 안정성이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 구조 안정성을 검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전문가 자문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쳤다며 지금까지는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재난 대응 체계를 민방위 훈련 수준으로 구축해서 이르면 올해 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 방안을 설정하는 것인데 가장 극심한 경우 민간 차량 2부제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중에도 효과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는 단계별로 미세먼지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대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방위 훈련 수준의 미세먼지 재난 대응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단계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짜는 겁니다. 현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 공공기관만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 같은 매뉴얼은 이르면 올 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세 인상 방안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중국 당국이 베이징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기 오염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간 1,000억 원을 들였다는 대규모 분석 결과입니다. 오염의 원인은 석탄 난방과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인민일보는 누구도 자기만 옳다 하면 안 된다며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끼쳤다는 우리 측 주장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석탄, 공장, 자동차, 공사장 먼지가 대기오염원의 90%를 차지했다. 이민일보가 1면과 7면에 걸쳐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자정 능력을 넘는 오염물질 배출과 불리한 기상 조건, 산화물을 만드는 2차 반응이 미세먼지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동력이라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오염의 뿌리는 배출이고 대기 중 변형이 심화를 가져온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1천억 원을 투입해 200개 연구기관이 진행한 연구 결과라고 했습니다. 베이징의 경우 인근 서남부 등 공업지대의 오염원이 대기오염 원인의 60에서 70%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도시일수록 주변과 상관성이 높다는 겁니다. 연구에 참여한 왕수샤오 칭화대 교수는 베이징은 다른 도시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영향을 준다며 누구도 자기만 옳다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국장은 인민일보에서 각 지역 스스로 오염물 배출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지역 간 상호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 영향론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거나 매우 나쁨이었던 날은 35일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좋음이었던 날은 딱 하루였습니다. 이토록 대기질이 나빴지만 정작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나오는 시내 공사장은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흙을 가득 실은 트럭이 공사장 밖으로 나섭니다. 바퀴가 일으키는 먼지로 온통 뿌였습니다. 먼지 봐라. 차가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사장 뒤로는 지하철 역사와 아파트가 보입니다. 공사장 밖으로 먼지가 나가지 않도록 바퀴를 닦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공사장. 바퀴를 닦는 세륜 시설이 아예 무용지물입니다. 철도가 여기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모래에 가득 차 있는데요? 이날만 25.5톤 트럭 368대가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거대한 흙더미를 쌓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먼지를 막을 덮개도 벽도 없습니다. 공사했을 흙 15,000톤이 무방비로 방치된 겁니다. 이날 이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대형 공사장 500여 곳을 단속한 결과 29곳이 미세먼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6곳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중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의 22%가 공사장에서 나오는 걸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영국 런던 포그라는 말도 있듯이 과거 스모그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 오염된 공기로 시민들이 10,000명 넘게 숨진 사상 최악의 환경 재해였습니다. 이후 런던은 석탄과 석유를 버렸습니다. 지금은 청정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상황에서나 시행하는 조치들, 그것이 일상이 된 영국,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런던을 상징하는 빨간 2층 버스입니다. 현재 전체 2층 버스의 30%는 전기로 움직입니다. And the emissions was causing toxic air, so this is a good way to go, to clean all the air in London. 블랙캡으로 유명한 까만 택시도 전기차로 변신 중입니다. As a London taxi now, you cannot buy the other diesel taxis anymore because you can only buy electric now. 런던 시내로 노후 경유차가 진입할 경우 하루 35,000원. 옥스포드 광장에 주차할 경우 4시간에 64,000원에 달합니다. 같은 시간 전기차 주차료는 1,200원에 불과합니다. 런던 시내 한복판 테이트 모던 미술관. 높다란 굴뚝이 과거 석유 발전소였음을 알립니다. 내부 이곳저곳은 아직도 화석연료 흔적이 보입니다. This stain here is a slight smell of oil. Can I smell directly or something? 석탄 발전소였던 배터시는 주상복합센터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5년 영국의 모든 석탄 발전소는 문을 닫습니다. 대신 전기를 만드는 건 재생에너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 월니 익스텐션입니다. 이곳은 보시는 것과 같은 해상풍력 터빈이 189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99%,
바람이 약해도 전기 생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I think in the older days you were talking 5 meters per second before these turbines would go in. It's now as low as 3. 세계 최초 석탄 사용국인 영국에서 에너지 정책이 급변한 건 1952년. 사상 최악의 환경재해로 불리는 런던 스모그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런던에서 오염된 공기로 숨진 사람만 12,000여 명. 이후 영국의 화석연료 사용은 점점 줄었고 미세먼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런던의 미세먼지 평균치는 세제곱미터당 22 마이크로그램, 서울은 2배에 가까운 4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기술이 되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낙후된 에너지원들에 대한 의존을 끊고 배를 돌려야 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입니다. 페이스북. 또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 수억 명의 계정 비밀번호가 보호장치 없이 상당 기간 노출이 됐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그럼 이제 어떤 피해가 있었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일단 페이스북 측에서는 회사 외부로 나가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고요. 2만 명 이 페이스북 직원들에게 노출이 일단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IT 매체 더 버진은 이 페이스북 사용자 비밀번호가 오류로 인해서 그 2만 명의 페이스북 직원에게 노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비밀번호를 쓴 사용자 계정 수는 최소 2억 개에서 최대 6억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오류를 모두 시정했고 해당 비밀번호는 이 페이스북 회사 외부로 노출된 증거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페이스북은 작년 10월에도 사용자 2,9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된 바 있어서 이 사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덜란드 검찰이 중부 도시 유트레흐트에서 발생한 총격과 관련해 용의자를 테러 살인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는 소식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37살 타느 씨는 지난 18일 그 대중교통수단인 트램 안에서 이 총알을 발사해 3명을 살해하고 5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 체포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국비로 프랑스 파리에 세운 한국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 정부가 프랑스 파리 국제기숙사촌에 국비 350억 원을 들여서 지난해 한국관을 개관했습니다. 설비와 또 비품 미비 그리고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한국 학생은 물론이고 외국인 유학생들까지도 불평과 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온수와 난방은 물론 인터넷과 또 세탁실도 채 설치되지 않아서 학생들은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운영 미숙은 기숙사의 규모에 비해서 전담 직원이 지나치게 부족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국제대학전 기숙사가 직원 10여 명을 두고 운영하는 데 비해서 한국과는 파트타임을 제외한 전담 근무자가 2명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독도와 가거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중 경관 10선이 공식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에서는 유일하게 충남 태안의 경렬 비월도가 선정됐고 남해에서는 5곳이 뽑혔습니다. 전남 신안의 가거도, 또 세계적 규모의 연산호 군락이 있는 제주 서귀포에 문섬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4곳이 선정된 동해에서는 붉은 멍게가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강원고성 초도리와 또 산호 등이 어우러진 독도가 포함됐습니다. 네, 끝으로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조금 전 끝난 볼티모어와의 시범 경기에서 극적인 끝내기 홈런을 쳤습니다. 9회 말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는 상대 좌완 투수를 공략해 우측담을 넘기는 말로 홈런으로 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7대5 피츠버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아침 영하권, 한파주의보, 그리고 주말 추위 계속인데요. 찬바람이 불어오는가 싶더니 어김없이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이 영하권인데요. 중부와 전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추위는 더욱 강합니다. 한파주의보는 낮 동안 모두 해제되겠지만 주말까지 추위는 계속됩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완전 춥다. 롱패딩 입어도 춥다. 4월까지는 롱패딩 못 벗겠다며 추위에 깜짝 놀라셨고요. 너무 추운데 버스 아직도 5분이나 남았다고 슬퍼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추위는 아무리 겪어도 적응이 안 되네요.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네,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클럽 버닝썬 사태. 이 과정에서 드러났죠. 이 불법 영상물을 찍고 퍼뜨린 가수 정준영 구속이 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이를 공유한 클럽 버닝썬 직원도 역시 구속이 함께 됐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정준영 씨가 포승줄을 맨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앞서 정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 검사에서는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법원이 불법 영상물을 찍어 퍼뜨린 혐의를 받는 정 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연예인 중 처음으로 구속된 연예인이 됐습니다. 정 씨가 구속되면서 불법 영상물 관련한 경찰의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버닝썬 내 폭행 사건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버닝썬 장모 이사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또 하나 새로 드러난 정황이 있는데요. 이 유착 의혹에 연루돼 있는 전직 경찰 또 현직 경찰 사이에 수상한 자동차 거래가 그렇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로 이 내용까지 보시고요. 전문가와 이 버닝썬 사태 현재 상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닝썬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났을 때였습니다. 현직 경찰관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관 강모 씨의 휴대전화기에선 유착이 의심되는 문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닝썬 측의 요청을 받은 강 씨가 강남경찰서 A씨에게 사건을 청탁해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있기 1년 전쯤 강 씨로부터 아우디를 중고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강 씨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차를 팔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출입 사건 이전부터 A씨와 강 씨 사이에 유착이 있었던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A 과장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 구매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준영 씨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제 의뢰하는 얘기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 우려되고 이거는 그런데 특히 이번에 말을 한 게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나요? 일단 구속영장 발부할 때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제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건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시겠지만 정준영 씨 어제 영장실질심사 전에 모든 혐의 자백하고 다투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모든 혐의 자백하고 다투지 않는데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어요. 네. 하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이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우려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네. 이제 모든 걸 자백했지만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동의했던 걸로 좀 해달라는 식으로 회유를 할 수도 있고요. 2차 가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모두 자백을 해도 구속영장 발부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의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네. 저도 사실 영장이 발부되면 이것 때문에 발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이후로 결국 법원도 정준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이 강남 클럽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큰 의혹들이 있습니다. 마약이 있고 경찰 유착이 있고 네. 그 가운데 지금 이 정준영 씨는 이제 그 과정에서 드러난 네. 불법 이제 동영상을 그렇죠. 찍어서 유포한 혐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정준영 씨가 일단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 이 버닝썬 사태 수사에서 정준영 씨의 구속은 어떤 의미를 갖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독립해서 보면 정준영 씨의 몰카 촬영, 유포 부분은 지금 버닝썬 논란과 좀 별개의 논란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정준영 씨가 구속된 게 수사에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버닝썬 수사에. 근데 그건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사태, 그러니까 버닝썬 사태 촉발은 김상교 씨가 폭행을 당한 걸로 시작이 됐지만
정준영 씨의 소위 말한 단톡방이 열리면서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톡방과 관련된 사안들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경찰총장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그 유모 총경과 관련된 경찰과 유착 의혹도 이 부분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승리 씨의 성매매 알선 부분도 이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준영 씨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준영 씨가 본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지금 시인을 했지만 네. 나머지와의 관련성도 지금 현재 완벽하게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정준영 씨가 구속된 것이 뭐 승리 씨나 아니면 경찰과 유착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이 경찰 한 명 있었고요. 네, 유착 그렇습니다. 의혹과 전직 관련해서. 경찰이죠. 네, 네, 전직 강모 경찰. 씨. 그리고 지금 이제 가수 정준영 네, 씨 그렇습니다. 두 명인 겁니다. 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그 혐의가 구속될 정도의 혐의다라고 보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추가로 뭔가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예. 얼마 전에 영장이 한번 기각됐던 버닝썬의 공동대표 이문호 씨. 이문호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일단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강모 씨에게 들어갔던 돈 2천만 원 정도가 이문호 대표의 돈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지금 이 사건과 좀 별개지만 그 아레나라는 클럽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클럽의 실소유지에 관련해서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가 하나 지금 경찰이 포착한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이 그 둘 정도 이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는 네.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승리 씨, 네. 그다음에 유모 총경 아직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가 될 사람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한 그 가수 승리. 네.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우리 친구들 사이에 허세를 부린 게 이렇게 된 거다. 지금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전략이 있습니까? 이런 사실 주장에도? 승리 씨 입장에서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매매 알선 부분이 2015년 12월 사건입니다. 그 단톡방에서 맨 먼저 뭐 소위 해외에서 투자자가 오는데 뭐 어떤 여자를 붙여주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단톡방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성을 산 사람, 그러면 이제 그 해외 투자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소위 말해 성을 판 사람, 그럼 여성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네. 경찰이. 그건 밝힐 방법이 없어요. 또 거기다가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군요. 2017년 말에 승리 씨가 생일 파티를 필리핀에 하면서 또 거기서도 또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다라는 게 또 타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역시 사실 정확하게 특정이 안 돼요. 그럼 특정이 안 되면 거기 있었던 거 실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허풍이고 허세였습니다. 라고 하면 전부 다 공은 수사기관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도 역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승리 씨는 현 시점의 수사 가지고는 구속영장 청구가 문제가 아니고 기소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승리 씨는 유흥주점을 일반 음식점으로 네. 신고를 해서 운영한 혐의도 또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경찰과 유착 의혹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연결이 될 수 있죠. 네. 그것도 이제 유모 총경하고는 관련이 된 부분인데 예. 지금 그러니까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하고 승리 씨가 몽키 뮤지엄이라는 사실 일반 음식점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일반 음식점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는 곳이고 네. 그다음에 유흥주점으로 하면 술을 마시면서 노는 곳인데 사실상 그런 쪽으로 이제 영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논란이 한번 됐었는데 뭐 이걸 무마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지금 유모 총경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식품위생법 위반, 그러니까 지금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한 것 관련해서는 뭐 사실 처벌의 정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뭐 승리 씨가 또 굉장히 중대한 혐의가 하나 뭐 추가가 됐다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말씀하셨던 경찰과 유착 의혹이 무언가 금전적인 내용들이 오간 것들이 혹여라도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혐의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가수 최종훈 씨 얼마 전에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 뇌물과 관련한 혐의가 네.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단톡방에 그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네. 됐는데 저기 유 대표, 그러니까 유리홀딩스의 대표가 힘을 써줘서 언론에 나가는 걸 막아줬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 전 단계에서 음주에 단속이 된 상황에서 이제 최종훈 씨가 단속한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 좀 봐달라. 근데 이제 경찰이 거절했습니다. 네. 그럼 죄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저쪽에 돈이 안 갔으니까.
근데 이제 뇌물죄에 보면 뇌물 공여의 의사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이 안 받아도 제가 돈 드릴게요라고만 해도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 혐의가 하나 추가됐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경찰관에게 돈이 건너가지 않고 의사 표시에 끝났다면 아무래도 처벌의 정도는 그렇게 높진 않겠죠. 네. 그리고 이 강남 클럽 등에 대해서 지금 이참에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가운데 또 큰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탈세 혐의에 그렇죠. 대해서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수사가 좀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지금 강남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클럽 아레나, 그게 이제 승리 씨가 2015년 말에 뭐 해외 바이어들 왔을 때 성매매 알선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목이 됐던 그 장소였는데, 지금 그 아레나 그 실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세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고, 강남 클럽의 가장 큰 문제가 경찰과 유착 문제도 있지만 탈세 부분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술을 파는 곳에서는 이제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쉬운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누군가가 뒤를 봐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클럽 소유주들이 탈세를 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누가 뒤를 봐줘서 탈세를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게 어찌 보면 수사의 더 큰 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이번 기회에 강남 클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나하나 다 본다는 취지로 지금 탈세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들어보면은 연결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건 이후에 이른바 임세원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신병원 입원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한다.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 칼에 찔려 숨진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임세원법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병원 밖에 나온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사회 적응과 재활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인권위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도 정신병원 퇴원을 앞둔 환자에겐 지역센터로 정보를 제공할지 묻습니다. 하지만 통보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합니다. 환자들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인권위의 진단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가 등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센터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센터 직원 1명이 70명에서 100명의 등록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에게 전화를 돌려 점검하는 것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러다 너무 많다 보니까 오래된 애들은 자꾸 밀리는 거예요. 어디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환자 등록만 의무화하면 인권은 인권대로 침해되고 환자는 예전대로 방치될 게 뻔합니다. 인권위는 위험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환자는 병원의 외래 치료 명령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 자리가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병원 문을 나선 직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처음 함께 모인 이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눕니다. 이런 자리가 매우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진다. 장기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울먹이고 30여 년 동안 앓고 있는 다 우리 같은 가족인데요.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재활치료할 곳이 없어서 계속 입원 중에 있고요. 병원 문을 나선 환자들에 대한 관리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토로합니다. 센터가 있는데요. 하루 2시간, 일주일에 3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회적 편견에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알바하려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뭐 아픈 데 있냐고 정신병이 걸렸다고 그러면은요 다들 그만두라고 그래요. 궁핍해진 생활에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내가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된 때가 가장 힘든 거라고요. 그때 도와주는 거죠. 약간 유연한 체계를 노력하겠다는 정부에 격려를 보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장은 어렵겠지만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씩 정부가 정신질환 환자 가족과 직접 만나 대화한 건 이번이 처음.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내기엔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중국산이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생수업체 이름인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중국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판매되는 생수입니다. 한 병당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900원가량입니다. 생수병엔 다양한 그림이 새겨져 있어 골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 이름이 특이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다. 업체 홈페이지 주소도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의 영문 표기입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본인 한 중국인이 남아공 가게에서 파는 생수를 보고 놀랐다는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중국산에 대한 불신이 빚어낸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반대가 아닌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이해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 업체는 오해의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중국산이 찍혀 있다며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고 이름 붙이면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가파른 성장세로 중국산 제품은 전 세계를 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2,600조 원을 넘어 세계 1위, 10여 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중국은 특히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인 1대1로로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중국 장쑤성 화학공단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화학공단 안에 있는 농약 제조 공장이 갑자기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인공 지진을 일으킬 만큼 폭발은 강력했습니다.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과 유치원의 유리창이 무더기로 깨졌는데요. 파편이 튀어 다친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서 구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는 주민들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상황에서 박격포 포탄 3발이 떨어져 폭발한 건데요. 아직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이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망치로 유리를 내려쳐 이슬람 사원 곳곳에 창이 깨져 있습니다. 영국 버밍엄 지역에서만 이렇게 5곳의 이슬람 사원이 괴한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대테러 담당 경찰이 투입돼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이슬람 사원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모방 범죄가 잇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한 치과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용의자는 경찰이 오는데도 도망치지 못하고 얌전히 체포됐습니다. 물건을 훔치러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가질 못했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몇 시간 동안이나 천장의 환풍구에 단단히 끼어 있었는데요. 출근한 직원이 천장에 매달린 남성을 보고 어찌 된 일이냐고 묻자 남성은 시치미를 뚝 떼고는 자신이 소방서에서 나왔는데 고양이를 찾다가 끼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남성은 구조되자마자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방이 온통 새끼 두꺼비들입니다. 이곳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마을인데요. 지난주부터 한두 마리씩 나타나기 시작한 두꺼비들이 이젠 수천 마리로 늘어나 마을 곳곳을 점령했습니다. 문제는 이 불청객들이 치명적인 독이 있는 수수 두꺼비종이라는 건데요. 악어를 죽일 정도로 그 독성이 강해서 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수수 두꺼비의 개체 수가 늘어난 원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한 라이온에어 조종사들의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긴급 교범까지 찾아보며 비행기 앞부분이 자꾸만 내려가는 걸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737 맥스 기종의 라이온에어 여객기가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이륙했습니다. 자카르타 인근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였습니다. 이륙한 지 2분 만에 조종석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부기장이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기내 컴퓨터가 비행기 앞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사고 해역에서 발견된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에 따르면 기장은 부기장에게 긴급 교범을 펴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종관을 잡아당겨 비행기를 상승시켰습니다. 이후 10여 분간 컴퓨터는 30여 차례 비행기 앞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했습니다. 기내 컴퓨터가 비행기의 앞부분이 들린 것으로 잘못 인식한 결과입니다. 그때마다 조종사들은 고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외신은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자 기장은 침묵했고 부기장은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국내 정유업체 2곳이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면서 담합을 한 혐의를 인정하고 1,400억 원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다른 국내 업체 3곳이 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 5곳이 내야 하는 벌금과 배상금이 4,100억 원이 넘습니다. 김현미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간 20일 조사를 통해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S-오일과 현대오일뱅크, 이 두 업체가 짜고 높은 입찰 가격을 써내 주한미군 측에 비싸게 정유를 팔았다는 겁니다. 미 법무부는 해당 업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30억 원 규모입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에도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곳을 같은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담합 시점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로 조사됐습니다. 세 업체 역시 당시 미국 정부에 2,670억 원가량의 벌금과 배상금을 내기로 하고 소송을 해결했습니다. S-오일과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회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개 국내 업체가 이번 건으로 지불한 벌금은 4,100억 원에 달합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SUV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형차 판매가 많이 주춤했는데요. 대표적인 중형차 브랜드인 소나타가 5년 만에 새로운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여닫을 수 있고요. 음성 인식도 되는데 중형차 시장에 얼마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자동차 열쇠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차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시스템으로 길 안내도 합니다. JTBC까지 길 안내해줘. 이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할까요? 첨단 기술을 이용한 8세대 소나타입니다. 5년 만에 내놓은 완전 변경 모델인데 사전 계약만 12,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판매 목표는 7만 대 이상을 저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SUV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국내 중형차 시장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아차가 각종 안전장비를 내세운 2020년형 K5를 내놓았고 르노 삼성차 역시 중형차 SM6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중형차 브랜드인 소나타까지 새 모델을 내놓으면서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이번 소나타부터는 택시 모델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가용 시장에 집중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소나타가 택시 주력 모델이었던 만큼 판매량에는 다소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한국생명이 한국도로공사와의 2018-2019 V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생명은 세트스코어 2대1로 앞선 4세트에서 한때 뒤지며 풀세트 승부까지 예상됐지만 이재영의 연속 득점으로 결국 경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정규리그 1위로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 한국생명은 앞으로 2승만 추가하면 10시즌 만에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제 열린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국민은행이 용인 삼성생명을 97대 75로 꺾고 먼저 1승을 따냈습니다. 정규리그 MVP 박지수는 혼자 26득점, 13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승부의 분수령이 될 2차전은 내일 청주에서 열립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이 처음 출전한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아쉬운 점프 실수를 범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차준환은 어제 일본에서 열린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79.17점을 받아 35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18위에 머물렀습니다. 상위 24명이 출전하는 프리스케이팅 출전권을 힘겹게 확보한 차준환은 내일 프리스케이팅에서 톱10 진입을 노립니다. 어제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더니 어김없이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더 낮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4도, 인천이 영하 5도, 경기 양평과 강원 정선이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전 중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에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3, 4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9도, 전주와 광주가 10도, 대구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도 해주와 개성이 8도로 오늘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오늘 낮에 모두 해제되겠지만 주말 동안 꽃샘추위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도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방송인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퍼뜨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중에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비롯된 이른바 승리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구속되는 연예인이 됐습니다. 향후 버닝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서 대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해운 회사 2곳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 차량 운송에 관여한 업체가 포함이 됐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당시 군사재판으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이번 대정부 질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